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언맨은 그 기반에 수십 개에 달하는 아이언맨 수트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 4월에 개봉하는 영화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에서 공개된 토니의 새로운 수트는 다시 한번 아이언맨 수트가 진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이 아이언맨 수트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언맨 1편에서 나온 오리지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총 3개의 수트가 공개되었었는데요. 동굴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미사일과 같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을 부품으로 이용해서 제작된 아이언맨 수트 마크 1은 비록 화염방사기와 수동 로켓 정도의 기능만 있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토니의 수작업으로 제작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트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은 토니의 심장에 박혀있는 미사일 파편들이 더 깊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전자석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한 팔라듐이 내장된 최초의 아크 리액터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가 제작한 마크 2와 3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아이언맨 수트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토니의 지하작업실에 착용 기계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휴대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크 2와 3은 헬멧을 올릴 때는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데 착용 시에는 자동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때까지는 수트의 모든 동력원이 토니의 가슴 중앙에 장착되어 있는 아크 리액터였다는 점인데요. 아이언맨 수트의 전력 소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소비되었을 때 토니의 심장을 보호하는 전자석이 무력화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2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오리지널의 파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제작된 수트, 즉 마크 4부터 모든 아이언맨 수트는 토니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크 리액터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모든 수트가 자체적인 아크 리액터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때문에 토니의 심장을 보호하는 아크 리액터의 전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서 수트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초로 휴대할 수 있게 된 수트 케이스 방식의 아이언맨 마크 5가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인 만큼 비행 기능이 제외되었으며 착용하는 데에도 토니가 직접 몸을 써야 한다는 점부터 착용하는 시간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유일한 리펄서 공격마저도 좀 느려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위플래시에게 저지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 2편에서 나온 마지막 수트 마크 6의 경우에는 팔라듐을 기초로 하는 원형의 아크 리액터가 아닌 토니가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아크 리액터가 장착된 최초의 수트인데요. 가슴부가 삼각형으로 변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토니의 신체에 장착되는 아크 리액터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팔라듐 중독으로 인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헬멧만 따로 분리해서 벗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제임스 로드가 가져가서 워머신으로 바꾼 아이언맨 수트는 최초의 티타늄 합금 수트인 마크 2인데요. 아이언맨 1편 당시에는 토니의 아크 리액터에 의존해서 수트가 동작했지만 2편에서 제임스 로드가 자유롭게 조종하는 것을 봤을 때 아이언맨 1편 이후 토니가 손을 좀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오리지널의 파생 단계에서는 수트의 기능적인 진화보다는 효율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수트의 오리지널 단계의 과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벤져스 1편의 새로운 수트 마크 7입니다. 어벤져스의 초중반까지는 아이언맨 2편의 마지막 수트 마크 6을 사용하다가 스타크타워에서 로키와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마크 7을 장착하는데요. 이 수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휴대성을 넘어서 사용자 인식 과정을 거친 뒤에 자동으로 장착된다는 점입니다. 장점이라면 자비스에게 명령만 내리면 출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성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수트 케이스 방식의 아이언맨 수트 때보다 착용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휴대성을 얻는 대신 기능을 포기한 마크 5와는 다르게 이전의 수트들과 동등한 기능을 내장했다는 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역시 양팔의 팔찌가 인식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요. 만약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 큰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단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토니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수트의 오리지널 단계를 지나 모듈화가 시작된 단계인 영화 아이언맨 3편입니다. 이 한 편의 영화에 출연한 아이언맨 수트는 마크 8부터 42까지 총 35기인데요. 이 모든 수트는 파츠별로 분리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츠가 자체적인 비행 능력이나 사용자를 인식하는 등 대부분의 기능이 자비스의 통제하에 자동화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사용자 인식 부분은 어벤져스 1편에서 레이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토니가 체내에 이곳저곳에 무선인식 장치를 삽입해 놓았는데요. 영화의 다양한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듈화의 시작 단계인 만큼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오류들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물론 이는 파츠별로 장착할 때만 자주 확인할 수 있었고 토니의 명령을 받는 즉시 이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는 토니가 수트를 장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트가 알아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거나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토니가 치타우리 종족과의 전투에서 남은 트라우마가 이러한 기술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듈화의 업그레이드 단계 마크 43부터 마크 45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단계에서는 자비스의 통제하에 무인으로 움직이는 아이언 리전이라는 로봇들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언 리전들은 아이언맨 3편의 프리루드 코믹스에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작된 시기는 아이언맨 3편 때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엄청난 변화보다는 모듈화된 수트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펄서 및 여러 무기들이 오류 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듈화를 가장 잘 활용한 베로니카, 즉 헐크버스터가 등장했다는 데에서 수트 위에 파츠를 붙이는 진화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빌워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듈화의 과도기 단계입니다. 우선 시빌워의 마크 46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깨알같은 디테일은 헬멧이 수트의 내부로 접히는 형태라서 더 이상은 탈부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와 영화의 후반부에 근접 전투를 할 때 캡틴의 타격 패턴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대응 방법까지 마련하는 프라이데이의 무서운 분석 속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장면은 바로 토니의 시계가 음파 공격을 하는 소형 리펄서로 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프레임별로 분석해보면 시계 내부에서 리펄서가 바깥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인피니티 워의 수트와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리펄서가 골격을 형성한 뒤에 완성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나노 입자 단위로 형성되는 인피니티 워의 수트와 동일한 기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토니가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물체에 수트의 일부를 내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시빌워 때부터 토니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빌워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적은 분량으로 출연했음에도 이 모듈화의 과도기 단계를 잘 보여주는 기술, 즉 소형 드론 로켓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비스나 프라이데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어피스가 없어도 와이파이만 있다면 다른 대륙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년의 역사를 지닌 아이언맨 수트의 최종형 진화인 나노 입자 수트 단계입니다. 사실 이 나노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팬서의 여동생인 슈리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슈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요. 블랙팬서를 관람하셨던 분들은 티찰라의 수트가 목걸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가 그의 필요에 따라 입자 단위로 즉시 형성된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수트의 비밀은 슈리의 기술력도 있겠지만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인 비브라늄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브라늄은 섬유화를 시켜도 강도와 가벼움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파손되어도 재생할 수 있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갖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티찰라가 와칸다의 지식과 자원을 세상과 나누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에 따라 슈리에게 오클랜드에 위치해 있는 와칸다 구호센터에서 과학부서를 맡게 했다는 점도 토니의 새로운 수트 개발에 슈리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가설에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당연히 토니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인데요. 아이언맨 수트의 경우에는 전체를 비브라늄으로, 그것도 나노 입자 단위로 형성되는 수트를 제작하려면 블랙팬서 수트 제작에 필요한 비브라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티찰라가 아무리 자원의 공유를 약속했더라도 자신의 수트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브라늄을 토니에게 주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타노스와의 전투에서 찢어져 있는 듯한 토니의 새로운 수트입니다. 예고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타노스의 주요한 공격은 바로 타격기, 즉 주먹입니다. 만약 비브라늄 수트였다면 타격에 의한 피해는 모두 흡수했을 것이고, 블랙팬서의 영화에서 비브라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음파라고 밝혔기 때문에 토니의 수트는 비브라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And you're... The mechanic. Tony.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이언맨 수트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